남편과 나는 결혼하기 전 7년 동안 함께했고 결혼 후 3년이 지나 그는 나를 배신했다. 그가 우리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는 다른 여자를 설득하기 위해 내가 그의 손길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던 중 눈에 띄는 게시물이 내 눈길을 끌었다. 블로거 서지혜라는 이름의 여성이 별표 꽃 엄마가 될 사람을 위한 작은 선물, 프랑스 출장에서 가져온 선물이에요. 고마워, 내 사랑. 별표이라는 캡션과 함께 고급 베개 사진을 올렸다. 위치 태그는 서울의 가장 고급스러운 동네를 가리키고 있었다. 댓글은 부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나 그녀의 부와 로맨스, 완벽한 삶을 부러워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언급한 사랑하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면 말이다. 나는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멈추고 그녀의 게시물 아래에 한 줄을 적었다. 조금 더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몇 주 후 서지혜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그냥 질투하는 거죠. 나는 그녀의 답장을 보고 피식 웃으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내 옆에 놓인 가방을 바라보았다. 프랑스 출장에서 남편이 가져온 가방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고품질이 가짜였다. 나는 가짜 계정에서 내 개인 프로필로 전환한 뒤 가방과 영수증의 사진을 몇 장 찍었다. 그런 다음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이며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했다. 남편이 프랑스 출장에서 이걸 사왔는데 뭔가 이상해요. 혹시 진짜인지 확인해 주실 분 있나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로그아웃하고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며 내 일을 계속했다. 남편 김민수와 나는 10년을 함께했다. 나는 우리가 튼튼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내가 그가 몰래 대학생 애인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6개월 전이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다녔던 대학교의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작되었다. 민수와 나는 둘 다 명예 졸업생으로 초대되어 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녀가 그에게 다가왔다. 정소연, 밝은 눈망울과 젊음의 매력을 가진 대학생. 그녀는 수줍은 듯 민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김민수 선배님, 죄송하지만 연설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제가 선배님께 SNS로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때만 해도 나는 민수를 원칙적인 사람으로 봤다. 그는 항상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민수는 나를 한번 쳐다보았고 나는 신뢰하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이 내 소중한 결혼 생활의 끝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민수는 거짓말에 서툴렀다. 아마도 그가 오랫동안 충실했기 때문에 속임수는 그에게 자연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는 빨간 깃발처럼 두드러졌다. 처음에는 그가 휴대폰을 보며 싱긋 웃는 모습이었다.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하지만 내가 다가가면 그는 황급히 화면을 잠그고 몸이 굳어졌다. 그 다음은 나에게 보내던 문자 메시지의 빈도가 줄어들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갑작스러운 출장 횟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침실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다. 갑자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민수는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요즘 우리 동네에 도둑이 많잖아. 옆집 나영씨도 목걸이를 도둑 맞았대. 나는 자주 집을 비우니까 당신이 걱정돼서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출장 중일 때도 당신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여. 그날 밤 사우를 마치고 나왔을 때 세면대 위에 놓인 민수의 휴대폰이 화면을 밝히고 있었다. 나는 원래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민수의 최근 행동은 나를 어쩔 수 없게 만들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손을 뻗었다. 휴대폰 비밀번호는 여전히 내 생일이었다. 화면을 열자마자 내 눈은 커졌다. 카메라 설치해서 그 한 줄의 메시지가 채팅창에 떡하니 떠 있었다.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왔다. 민수 오빠, 약속했잖아. 그녀를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보낸 사람은 소연이었다. 나는 이로 스크롤했지만 이전 메시지는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민수는 10년간의 관계를 배신하고 소영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 침실에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한 것이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다잡았다. 그리고 민수가 사오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그를 달콤하고 다정하게 맞이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내 입술을 피했다. 그러지 마, 피곤해. 애인을 위해 충성을 지키는 헌신적인 남편이라니. 민수와 소연의 관계를 알게 된 이후 나는 회사로 복구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민수의 얼굴에 떠오른 충격은 나는 천천히 민수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폭풍을 관찰했다. 그는 감정을 추스르는데 몇 초가 걸렸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혜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한 걸음 다가가며 가볍고 장난스러운 톤으로 말했다. 당신이 워낙 바빠서 집에서 당신 얼굴 볼 날이 없잖아.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아빠한테 부탁해서 다시 회사로 복구하기로 했어. 이제 매일같이 있을 수 있겠네. 졸업 후 민수와 나는 둘 다 우리 가족 회사에 합류했다. 아버지는 나를 미래의 리더로 키우고 언젠가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시키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민수는 헌신적인 남편인 척하며 말했다. 혜진, 당신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기 싫어. 내가 다 처리할게. 당신은 좀 쉬어야 해. 사랑에 눈이 멀어 나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의 진짜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제 말이다. 그 사이 그는 조용히 회사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며 상당한 권력을 확보했다. 자기야, 나는 입술을 비죽이며 덧붙였다. 너무 열심히 일하면 건강에 안 좋잖아. 그래서 아빠랑 얘기했는데 당신을 위해 2주 휴가를 승인해 주셨대. 좀 쉬어야 해. 나는 이미 민수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럴 필요 없어. 그는 빠르게 말했다. 턱이 굳어 있는 게 보였다. 휴가 같은 건 필요 없어. 지금 중요한 계약들이 진행 중이야. 잠시 멈춘 뒤 그는 억지로 차분한 톤을 유지하며 말했다. 혜진,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중요한 계약들이 지연되면 큰일이야. 나는 그의 입술 위에 손가락을 살짝 올리며 장난스러운 미소로 그의 말을 막았다. 걱정 마, 민수. 아빠가 알아서 잘 처리하실 거야. 그리고 약간의 짜증을 가장하며 덧붙였다. 내가 이러는 건 당신이 걱정돼서 그런 거야. 당신이 좀 쉬었으면 해서. 그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있었다. 그는 나를 어색하게 끌어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혜진. 나는 그의 목에 팔을 감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날씨가 딱 좋더라. 우리 바닷가 별장도 비어있고 거기 가서 바다도 보고 머리도 좀 식히고 나는 그의 저항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고 내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혜진, 당신 정말 대단해.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았다. 그는 내가 배려심 깊고 완벽한 아내라고 믿었다. 자신과 소연에게 평화로운 휴가를 허락할 만큼 너그러운 아내라고. 하지만 민수가 떠난 동안 나는 회사에서 그가 나에게서 빼앗아갔던 모든 권력을 되찾을 작정이었다. 예상대로 민수는 소연을 데리고 바닷가 별장으로 떠났다. 그는 심지어 내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다. 그날 아침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온 문자나 전화 대신 내 휴대폰 화면에 뜬 것은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다. 아빠에게서 온 전화였다. 혜진, 민수가 집에 없으니 우리 집에 올래. 오늘 내 생일이잖아. 큰 케이크를 준비했단다. 아빠는 나를 달래려고 애쓰는 게 분명했다. 대학 시절부터 매달 제너러스한 용돈을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공존했고 대하는 가족 모임에서의 형식적인 인사말에 그쳤다. 하지만 내가 회사로 돌아가겠다고 연락했을 때 그는 매우 기뻐했다.
나는 민수의 야망에 눈이 멀었을지 몰라도 사업 세계에 노련한 상어였던 아빠는 그를 겉으로 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일동딸이었다. 내가 회사를 물려받지 않으면 회사는 결국 민수의 손에 넘어갈 것이었다. 그리고 아빠는 평생의 업적을 애부인에게 넘길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식탁 맨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의 옆에는 커다란 생일 케이크가 서 있었다. 27겹으로 이루어진 케이크였다. 맞다. 오늘 나는 27이 되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아빠의 눈이 촉촉해졌고 케이크를 자르려는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너 어릴 땐 생일을 정말 좋아했잖아. 그는 거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내 웃음은 방 안을 환하게 밝혔지. 나는 그의 말을 가볍지만 단호한 톤으로 끊었다. 아빠, 민수가 애 집에 없는지 아세요? 휴가 중인데요. 그는 케이크를 자르던 손을 멈췄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지금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어요. 아빠, 그가 내 생일인 줄이나 알고 있을까요?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다. 아빠의 사업은 셀 수 없이 실패했고 부모님은 내가 그 무게를 느끼지 않도록 애썼다. 생일이 되면 부모님은 가장 예쁜 케이크를 거우 사서 우리 셋이 함께 앉아 촛불을 끄곤 했다. 나는 매년 같은 소원을 빌었다. 엄마, 아빠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결국 아빠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돈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은 또 다른 이야기였다. 곧 다른 여자들이 그의 곁에 나타났고 새로운 얼굴들, 드문 미소들, 그리고 그중 누구도 내 엄마가 아니었다. 어느 생일날 나는 결국 물었다. 아빠는 애 집에 안 와요. 내 생일인 걸 잊으신 거예요. 생일날 엄마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케이크 한 조각을 내 입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나를 침대에 눕혀 재운 뒤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엄마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 이후로 내 생일은 단순히 달력에 표시된 날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가 모든 것을 포기한 날의 기념일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고모 집으로 들어갔다. 아빠와는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 전화도, 방문도, 아무 말도 없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말이다. 그 기억이 끊어지듯 현재로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케이크 탑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빠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나이가 들고 모서리가 무뎌졌지만 여전히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이었다. 민수는 제가 처리할게요. 대신 저를 지지해 주세요. 나는 케이크의 크림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예전 맛이 아니네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생일이 가족과 케이크, 그리고 이루어질 소원을 위한 날이라고 믿었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날이 저물 무렵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그때 엄마의 묘지에 있었다. 첫 번째 전화는 무시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전화를 받았을 때 잠시 동안 상대방은 침묵했다. 그러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드럽고 죄책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혜진, 미안해. 이렇게 중요한 나를 잊다니 믿을 수가 없어. 대학교 시절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민수는 내 생일이 엄마의 기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얼굴에는 진심 어린 동정이 새겨져 있었다. 아빠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엄마는 그걸 견딜 수 없었어요. 나는 단순히 그 한 문장만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나를 꼭 끌어안으며 마치 과거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듯 나를 안아주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세상을 저주하며 배신자와 거짓말쟁이를 향해 분노했다. 그리고 서로에게 약속했다. 우리는 절대 서로를 배신하지 말자. 절대. 그 이후로 그는 매년 내 엄마의 묘지를 함께 찾아갔다. 그건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고 했다. 혜진, 당신 엄마도 당신이 행복하다는 걸 봐야 해.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10년 동안 그는 그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올해는 내가 혼자 이곳에 서 있었다.
아마 그는 단순히 잊었을 것이다. 아니면 너무 바빴을지도 모른다. 약속이란 그것이 만들어지는 순간에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참 아이러니했다. 내 목소리는 저녁바람에 실려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민수, 어떻게 이걸 만회해야 할 생각이야?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죄책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가벼운 웃음을 흘렸다. 벨벳 아래에 숨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아빠가 그러시는데 당신 휴가 끝나고 프랑스로 출장 간다면서요. 그럼 나한테 가방 하나 사다 줄래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알잖아요. 놀라게 해줘요. 그는 즉시 대답했다. 물론이지. 바로 다음 비행기로 집에 갈게. 당신 곁에 있을게.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휴가 잘 보내요. 잠시 망설임이 느껴졌지만 그는 결국 동의했다. 민수, 나는 부드럽게 덧붙였다. 생일 축하한다고 한 번 더 말해줘요. 알겠죠? 통화는 곧 끝났고 거의 동시에 내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소련의 최신 게시물이었다. 그녀의 계정은 새로 만들어졌지만 이미 완벽하게 꾸며진 사치와 우아함의 조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예쁜 얼굴과 비싼 취향 덕분에 수만 명의 팔로워를 모았다. 그녀의 최신 게시물은 셀카 시리즈였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찍힌 사진들로 보아 방금 찍은 사진 같았다. 사진 중 하나에서 그녀는 한 남자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보였다. 한 손에는 휴대폰이, 다른 한 손은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알아볼 수 있었다. 내가 선물한 것이었다. 내가 추운 바람 속에서 민수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부탁하던 바로 그 순간 소연은 그의 무릎에 앉아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그의 불륜을 확신했던 그날까지 나는 모든 것을 우아하고 차분하게 통제된 상태로 처리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대학 시절 나는 아버지에게서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고집했다. 나는 평범한 삶을 살던 평범한 소녀였다. 그리고 민수는 내 가족의 이름이나 배경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나 자신을 사랑했다. 그의 사랑은 복잡하지 않았다. 순수하고 강렬하고 진실했다. 주변 사람들이 가벼운 대학 연애에 빠져 있을 때 민수는 흔들림 없는 진심으로 나를 쫓아왔다.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의 영혼에서 직접 새긴 듯한 말들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기숙사 앞에서 나를 기다리며 강의실로, 도서관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4년 동안 우리는 익숙한 길을 함께 걸었다. 손을 잡고 아침 햇살 아래에서 우리의 미래가 그 빛만큼 밝을 것이라고 믿으며 졸업사진을 찍던 날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뒤 그는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다. 혜진, 마지막으로 우리 둘만의 사진을 찍자. 그는 카메라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모두 이 한 프레임에 담겨 있네. 그때의 22살짜리 소녀는 5년 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 엄마의 모 앞에 서서 내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말하던 날 나는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야 제가 행복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는 무너져 내리며 엄마가 한때 겪었던 고통 속에 빠져 있었다. 엄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걸까요? 아빠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된 이유를 나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은 민수와 함께한 10년의 사랑이 하룻밤 사이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린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게 남자의 본성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가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부드럽고 차가운 바람은 마치 조용한 1호를 건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뒤 나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열에 시달렸다. 늦은 밤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침실 문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가 돌아왔는지 물으려 입을 열었다가 열을 들던 내가 전화를 걸었을 거라는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내 이마에 손을 얹고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혜진,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어? 눈물이 핑 돌았다. 나도 그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어?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미 너무 늦었다. 질문도 대답도 병원에 가겠다는 내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민수는 악을 찾아내어 나에게 먹였다. 그리고 쌀죽을 끓여 내 머리를 손으로 받쳐주며 악을 먹인 뒤 마치 자연스러운 동작처럼 내 입에 토피 캔디를 하나 넣어주었다. 오늘은 약 잘 먹네. 원래 약 먹는 거 그렇게 싫어했잖아. 그 단순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다. 눈물이 차올라 멈출 새도 없이 밤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미소는 사라지고 놀란 기색이 그의 얼굴에 스쳤다. 그는 손가락으로 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래. 어디 아파? 나는 고개를 저으며 훌쩍거렸다.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야, 민수. 그냥 당신이 보고 싶었어. 그는 얼어붙은 듯 멈췄다. 그의 눈에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 숨길 수 없는 그림자처럼. 그는 부끄러운 걸까? 아마도. 민수는 조심스럽게 내 등을 토닥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 나 여기 있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품에 기대어 내 몸을 그의 따뜻함 속으로 더 깊이 묻었다. 망설임도 긴장도 없이 그는 나를 꼭 안았다. 물론 그는 죄책감을 느꼈다. 어떤 남자가 그렇지 않을까? 병든 아내, 충실한 아내를 안으면서도 마음속에 배신의 흔적을 숨기고 있는 남자라면 그 죄책감은 그를 다정하게 만들었다. 세심하고 헌신적으로. 하지만 그의 다정함은 이제 드문 일이었다. 그 다정함은 대부분 소연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나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묻혔다. 그의 셔츠천이 내 뺨에 닿았고 내 시선은 방구석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빨간 불빛, 감시 카메라로 향했다. 민수는 내게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이고 과일 껍질을 벗겨주었으며 매시간 내 체온을 확인했다. 그의 전화가 한 번 울렸지만 그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나와 함께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듯. 그의 헌신은 과도하게 느껴졌다. 거의 연극 같았다. 잠시 동안 나는 우리의 연애 초창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그의 사랑은 더럽혀지지 않았고 시험받지 않았으며 절대적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충실함이 우리의 사랑을 다시 살아있게 느끼게 해줬다는 게 웃겼다.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내가 잠에 들락말락하는 사이 나는 반쯤 감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안 받아.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스팸 전화야.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미소가 내 입가에 떠올랐다. 한숨을 쉬며 그는 휴대폰을 내 앞에 내려놓았다. 혜진, 내가 거짓말하는 거면 직접 확인해봐. 물론 나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는 세 번째 전화가 울리자 결국 받았다. 그는 미안하다는 듯 나를 힐끗 보며 말했다. 혜진, 프랭크야. 무슨 일이 있나 봐. 프랭크, 대학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 그의 이름은 의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없었다. 민수는 전화를 받으러 방 밖으로 나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급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말은 숨이 가쁜 듯 쏟아졌다. 프랭크 차가 고속도로에서 고장났대. 내가 데리러 가야 해.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얼른 가봐요. 그가 문에 다다랐을 때 그는 멈춰 섰다. 열에 지친 내 모습에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돌아와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그는 내 이마에 키스하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러운 미소로 그의 사과를 받아 넘겼다. 괜찮아요. 정말로. 그는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없는 동안 몸조리 잘해. 두 개의 삶을 오가며
여기서 애정을 연기하고 다른 곳에서 마음을 두는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그가 떠난 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소연이 약 30분 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있었다. 한 줄짜리 글이었다. 그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 중이에요. 그 깜짝 선물이 무엇일지 궁금해졌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나는 다음 날 아침 깨어났다. 소연의 계정이 새로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한 시간은 새벽 4시 37분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배 위에 살며시 얹어 있었고 그 뒤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프레임 밖에 있었지만 그는 재킷을 벗으며 움직이는 중이었다. 넓은 어깨, 좁은 허리,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 위치 태그는 샌프란시스코였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새 식구가 드디어 완성됐어요. 댓글창에는 축하 메시지로 가득했다. 나는 한 단어를 읽을수록 가슴이 점점 더 차가워졌다. 소연이 임신했다. 나는 한때 순진하게도 민수와 아이를 가지는 꿈을 꾸었다. 결혼 4년 동안 민수는 늘 바쁘다며 그의 커리어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다. 나는 그의 뜻을 존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곤 했다. 따뜻하고 온전한 새 식구의 가족. 우리의 아이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라며 부모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며 성장할 것이다. 생일날에는 예쁜 케이크 위에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고 그 눈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할 것이다. 나는 내가 받지 못한 사랑과 따뜻함을 그녀에게 모두 주고 싶었다. 내 어린 시절에 부족했던 조각들을 그녀의 삶에 하나하나 채워넣고 싶었다. 하지만 그 꿈은 이제 사라졌다. 소연이 배를 감싸 안고 있는 게시물을 보며 나도 모르게 손이 내 평평한 배로 향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안도감이 밀려왔다. 다행이다. 민수와 아이를 가지지 않아서 내 딸이 바람난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민수와의 메시지 창을 열었다. 대안은 거의 비어 있었다. 마치 우리가 같은 침대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나는 타이핑을 시작했다. 프랭크는 찾아서. 언제 집에야? 그의 답장은 즉각적으로 왔다. 좀 복잡해. 당분간 못 돌아갈 것 같아. 몸 조심해. 짧고 건조한 답장이었다. 아무런 온기도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간단히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 그 후로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물론 기대하지도 않았다. 소연이 임신 소식을 방금 전했으니 지금쯤 그들은 서로의 행복에 취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뒤틀린 재미로 소연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민수에게 보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6개월도 안 된 강연에서 당신 연락처를 물어본 그 여자 맞지? 그런데 벌써 임신이라니. 아직 대학생 아닌가?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끈 뒤 혼자 잠자리에 들었다. 민수의 휴가가 끝난 후 그는 프랑스로 출장을 떠났다. 하지만 소연의 소셜미디어 위치는 여전히 샌프란시스코의 그 호화로운 동네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의 헌금집, 그의 보물을 품다. 2주 후 민수가 돌아왔다. 그때쯤 나는 이미 회사 내에서 그의 자리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가 수년간 쌓아온 네트워크와 업계의 영향력은 한 달 만에 내 것이 되었다. 나는 그의 부재 동안 완벽히 성장했고 이제 나의 계획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다. 남은 건 완벽한 기회뿐이었다. 그리고 민수와 소연은 그 기회를 은쟁반에 담아 내게 가져다 주었다. 민수의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한 날 그는 집으로 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로 갔다. 그들은 고급 쇼핑몰을 거닐며 민수의 손에는 아기 용품으로 가득 찬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손톱깎이, 아기 면봉, 그리고 아마 내 첫 차보다 비쌀 것 같은 고급 요람까지.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민수는 이미 소연을 위해 개인 유모를 고용했고
아이를 위한 명문 사립학교 등록금까지 마련해 두었다. 학기당 6짜리 수의 금액이었다. 사설 탐정이 보내온 그들의 사진을 보며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단지 호기심으로 사진을 스크롤하며 거의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민수는 언제나 강렬하게 사랑했다.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열정으로. 그 열정은 한때 내 것이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운명은 참으로 기막힌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돌아온 다음 날 민수는 내게 약속했던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눈치채지도 못했다. 마치 헌신적인 남편처럼 그는 내 이마에 키스하며 따뜻하고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 보고 싶었어. 나는 가방을 받아들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손가락으로 가방 안에 포장지를 헤집으며 영수증을 찾아냈다. 짧게 확인한 뒤 나는 그에게 달콤한 미소를 보냈다. 출장 때문에 피곤했겠어요, 자기. 그는 나를 품에 안으며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널 보니까 피곤함이 다 사라지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미소를 지으며 영수증을 조용히 접어놓고 그에게 안겼다. 다음 날 소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 에르메스 버킨백을 자랑하며 사진을 올렸다. 나는 그녀가 자랑스럽게 올린 사진을 보며 깨달았다. 그녀가 들고 있는 가방이 진짜였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가짜였다. 소련은 마치 보호받고 싶은 연약한 존재처럼 민수의 품에 안겼다. 나는 완벽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내 변호사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증거는 언제나 유용하니까.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그 순간의 불안한 침묵을 깨뜨렸다.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그는 소련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죄책감과 불편함 사이에 낀 표정을 지어 보였다. 민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한때 내가 그를 부르던 애칭이었다. 그가 나를 사랑했던 시절 나는 그를 그렇게 불렀다. 내가 그 애칭이 나만의 것이라고 놀리듯 말했을 때 그는 웃으며 동의했고 우리 둘만의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선 민수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의 전장이었다. 후회일까? 안도감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경찰이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한 후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고 자리를 떠났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 사진 한 묶음을 꺼냈다. 민수와 소연이 빌라에서 함께 찍힌 사진들, 고급스러운 물건들, 그리고 가짜 에르메스 가방까지. 나는 그것들을 그의 얼굴 앞에 던졌다. 민수는 움찔하며 한 발짝 물러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련은 그를 보호하려고 달려들며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당신 문제 뭐야? 그녀가 날카롭게 외쳤다. 나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부드럽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연, 그 질문은 내가 너에게 해야 하는 거 아니니?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말을 이었다. 내 남편과 잠자리를 하고 내 집에서 살고 내 가방을 훔치고. 소연, 너 자신에 대한 자존심은 있니? 다른 여자의 남자를 탐내는 게 어떤 기분인지 궁금하구나.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소련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등을 굳게 펴고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외쳤다. 민수와 나는 서로 사랑해요. 사랑받지 못한 쪽이 진짜 가정을 망친 사람이에요. 나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민수를 바라보며 눈썹을 살짝 치켜올렸다. 그가 뭐라고 대답할지 기다렸다. 닥쳐, 소연.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소연은 그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한때 그녀를 숭배하던 남자가 이제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민수는 다시 나를 향해 몸을 돌리며 손을 뻗었다. 나는 한 발짝 비켜섰고 그의 손은 공중에서 잠시 멈췄다가 무기력하게 내려갔다. 민수,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에 대해 어떻게 할 거야?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그의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혜진, 미안해. 그녀가 임신했어. 그것은 답이 아니었지만 내가 필요로 했던 모든 확인이었다. 그래. 나는 밝고 거의 쾌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이혼하자. 민수의 머리가 갑자기 들렸다. 나는 모든 재산을 가질 거야. 넌 빈손으로 떠날 거고 그 전에 내가 소연에게 준 모든 걸 다시 가져올 거야. 소연의 비명이 방안을 찢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 초점은 민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됐어. 지금 당장 서명할 수도 있어.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다. 물론 거부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잖아. 민수는 눈을 꼭 감았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패배 사이에서 일그러졌다. 소련은 그의 소매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매달렸다. 민수, 돈을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라고. 민수는 눈을 떴다.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내 시선을 마주하며 쓴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명할게. 이혼 후 나는 회사 인사팀에 연락해 민수를 해고했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는 경쟁 금지 조항에 따라 몇 년 동안 관련 업계에서 일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상당한 퇴직금을 받았다. 그의 퇴사는 나에게 작은 대가였다. 그가 짐을 가지러 왔을 때 그는 나를 만나고 싶다고 고집했다. 나는 동의했다. 그는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10년을 함께한 남자였지만 이제는 유령처럼 보였다. 더 마르고 턱에는 짙은 수염이 자랐고 안색은 창백하고 초췌했다. 그는 내 책상 앞에 어색하게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다가 천천히 폴더를 닫고 그를 바라보았다. 리차드 씨, 나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 시간은 소중하거든요. 그는 입을 열었지만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힘겹게 삼키고 깨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 당신은 날 정말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말이 머릿속에 스며들자 그 어처구니 없는 말에 웃음이 나왔다. 리차드 씨, 나는 가볍게 비웃으며 말했다.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인가요? 사랑이란 내가 당신을 붙잡으려고 울고 애원하고 자존심을 버리는 건가요? 그게 당신이 원했던 건가요? 내 미소는 사라졌고 차갑고 명확한 진실만 남았다. 잊지 마요. 처음 바람을 피운 건 당신이었어요. 나는 등을 기대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요. 한때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해요. 나를 버린 사람에게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나는 목소리를 약간 부드럽게 낮추며 덧붙였다. 당신은 소연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놓아줬어요. 뭐가 불만인가요? 그의 눈은 멍해졌고 마치 이제야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나 소연을 사랑해. 혜진, 미안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적어도 그는 솔직했다. 잠깐 동안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지난 10년이 거대한 농담이라도 된 것처럼. 어쩌면 소연이 정말 그의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야 6개월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 10년을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고 거의 명랑하게 말했다. 그럼 두 분 행복하게 잘 사세요. 2주 후 나는 소셜미디어에 그 인포머스한 가짜 에르메스 가방에 대한 이야기를 업데이트했다. 미스터리 해결. 알고 보니 내 전남편이 출장에서 사온 정성 어린 선물은 그의 내연녀가 가방을 밖에 치기한 거였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내연녀는 제 이름으로 된 빌라의 삶어 온라인에서 럭셔리 트로피 아이프처럼 행세했답니다. 이제 이혼했고 모든 자산을 되찾았으며
그 바람난 전 남편은 빈손으로 떠났네요. 게시물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댓글창에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며 여왕의 행보다, 속 시원하다 같은 메시지로 가득 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소연의 계정을 찾아냈고 그녀는 인터넷에서 가장 큰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몇 주 후 민수의 이름이 뉴스에서 들려왔다. 어두운 소식이었다. 그는 소연을 칼로 찔렀고 이제 감옥에 있었다. 그날 나는 중요한 국제 계약에 서명했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과거의 이야기들은 이제 산 아래의 메아리처럼 희미해졌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었다.